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1부 끝에서 슈퍼바이저님께서 임노동 일자리 보호 얘기하시면서요. 임노동 일자리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한 러다이트 좌파라는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도 러다이트 좌파 같아요. 노동자는 일반적으로 러다이트 좌파가 되죠. 자생적으로.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 막 이런 말 하면서 기술이 대체할 그런 유력한 업종으로 약사 얘기 꼭 나오잖아요. 이제 앞으로 기계가 약지일 거라고. 사람 필요 없다 그럴 때마다 되게 듣기 싫거든요. 일단 내가 잘려서 생계가 위태로워지는데 나 이제 10년에 거시적인 경제를 생각할 여유가 없죠. 그쵸. 솔직히. 20년에 뭐 먹고 살지? 막 이런 생각 계속 하게 되거든요. 근데도 또 한편으로 저는 이제 에어비앤비, 뭐 우버 이런 거 보면서요. 공유경제 이런 말. 공유경제 그 말 좀 왔었으면 좋겠어. 지가 뭘 소유했다고 공유하는 거야? 나 진짜. 소유는 종말이 왔다. 하나도 없으면서. 소유는 종말이 왔어. 막 이렇게 떠드는 이제 어설픈 유토피안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술에 막 무조건 열광하는 우파 이런 사람들 좀 약간 또 꼴보기 싫더라고요. 갑자기 무슨 뭐 블록체인 나왔으면 마치 야 왔어 뭐 이러면서 세상 좋아졌어 뭐 맞아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네, 세상이 더 훨씬 더 좋아질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아니 플랫폼 경제가 떴다고 해서 뭐 권력이 분산됐길 했나 소유가 평등해졌길 했나 그렇죠. 소득 분배가 공정해서 아무것도 된 게 모든 없죠. 사람에게 공평하게 나눠졌길 했나 또 사실 뭐 그런 건 없잖아요. 맞습니다. 정반대죠. 그러니까 어설픈 유토피아의 소유의 종말이라고 열광하는 거. 그러니까 사실 소유의 종말이 온 거는 소비자나 또는 뭐 개별 제조업들에 일어나는 거지요. 정반대로 플랫폼 경제는 소유의 과도 집중과 독점화 경향입니다. 맞아요. 플랫폼 기업의 소유권 구조를 한번 이거 보면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을 텐데요. 플랫폼 기업은 오픈 소스 자리 위에 구축된 소프트웨어. 구글의 경우 한 20억 개의 코드 라인이 있고요. 페이스북은 2천만 개의 코드 라인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하드웨어. 그러니까 서버, 데이터 센서, 스마트폰, 기타 등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하드웨어부터 뜯어보죠. 클라우드 플랫폼이 발전하면 기업은 플랫폼 코드를 소유하지만 모든 컴퓨팅 수요는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로부터 임차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는 그러니까 딴 데서 빌려오는 거죠. 그렇죠. 기업은 가지고 있지 않죠. 근데 플랫폼 기업은 어떻습니까? 가지고 있죠. 여기서 하드웨어는 플랫폼 소유권의 본질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거꾸로. 그런데 플랫폼 기업의 기본적인 이 동학 운동 방식이 뭐냐? 이것은 네트워크 효과를 극대화하고 독점을 향한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한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대형 플랫폼들은 모두 하드웨어를 직접 소유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가장 중요한 건 아닌데 그걸 하드웨어를 임대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소유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보면 고정자본 소유권이 이 플랫폼 이 핵심 기업들한테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닐지라도 여전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플랫폼 기업의 소유권 문제 또는 소유의 집중 이런 테마를 다룰 때 하드웨어 소유권 문제를 갖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매우 협소한 기술적인 차원이에요. 오히려 사회적 소유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시야를 두고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플랫폼 기업은 경제 전반에 강력한 힘을 미칩니다. 근데 그 플랫폼 그 자체가 자본가 계급이 소유한다는 겁니다. 물리적 상품을 생산하냐 안 하느냐 이게 필수적이지 않게 되더라도요. 플랫폼의 소유 관계는 자본주의 사적 소유여야 한다는 것이 플랫폼 자본주의의 소유권적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에 이제 산업자본주의와 비교를 해보면 이런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산업자본주의 경우에 직접적 생산자의 생산수단으로부터의 배제, 박탈 이게 생산물에 대한 자본가의 사적 전유의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하고 똑같아요. 디지털 활동을 제공하는 다중의 플랫폼 소유권으로부터의 배제. 우린 플랫폼을 소유하고 있지 않죠. 그렇죠. 그러나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죠. 이게 바로 데이터를 집적하고 분석하고 활용하는 플랫폼 자본의 사적 전유의 전제 조건입니다. 이거야말로 가장 확실하게 전 사회적인 소유의 집중이 일어난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소유의 시대가 끝났다는 우리가 이게 환상이 많이 생기는 게 우리가 이게 인터넷 접속해갖고 이것저것 클릭하다 보면 정말 무한 자유를 누리는 것 같은 착각을 갖잖아요. 근데 내 정보는 다 누군가 가지고 되지. 그리고 뭐 중국은 구글하고 페이스북 못 쓴대 그러면 우리는 중국인보다 뭔가 굉장히 큰 자유를 갖고 있는 것처럼 막 우월감을 느끼고 중국 애들 불쌍해 이러면서 진짜 속는 거죠. 전체적인 사회적 과정의 소유권은 변함이 하나도 없는데 그들이 다 갖고 있는데 우리는 정보는 다 뺏기고 있고 빨리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건 과장 허위 광고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플랫폼 자본주의는 지금 슈퍼바이저님도 말씀하셨지만 소유의 종말이 아니라 플랫폼을 소유해서 경제를 마구 주무르는 소유의 절대 집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이 접속을 하면서 우리가 마치 자유를 얻는 것 같은 그런 신앙. 이거는 오히려 실제 상황을 모호하게 하고 현혹시키는 수사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단순한 정보의 소유자와는 전혀 다르게 플랫폼 기업들은 사회 인프라 그 자체를 소유한 거대 독점자가 되고 있다. 이 점을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제 플랫폼 경제의 동학에 대해서 좀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흔히 이제 경영학에서 표준 경영학에서 플랫폼을 정의하라 그러면 두 개의 그룹 간의 인터넷 인프라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양면 시장 정책을 통해서 교차 보조금을 통해 성장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구글이 구글의 이용자들한테는 무상으로 이렇게 이 서비스를 제공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굉장히 유저 숫자를 늘린 다음에 광고료를 비싸게 받죠. 전 뭐 광고료의 75%를 갖다 구글이 가져간다는 설도 있고 뭐 그런데요. 그런 정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걸 이제 플랫폼 경제의 동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네트워크 효과라고 그러는데요. 왜 양면 시장에서 교차 보조 정책을 취하느냐? 이 네트워크 효과를 올리기 때문이죠. 뭐 심지어 구글 같은 경우에는 수익 모델이 있기 전에 그냥 무상으로 그냥 검색 서비스를 제공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규모를 키운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합니다. 사용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또는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플랫폼 기업의 지식 지대가 커져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플랫폼 기업의 수익은 빅데이터 인클로저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일종의 지식 인클로저고 좀 근본적으로 얘기하자면 인터넷 공유지 그 자체에 대한 인클로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좀 보자면요. 플랫폼에서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고 어떤 사람이 연결되는 건 사실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데이터의 추출, 이용 이게 플랫폼의 고유 기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중심성은 플랫폼 자본주의의 핵심 원리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네트워크 효과가 가장 중요한 동학이기 때문에 항상 거대한 규모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른 동종업체하고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터넷은 원래 열린 체계인데 플랫폼 기업들은 전방위적인 울타리치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자체를 갖다가 닫힌 체계로 만드는 악영향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럼 하긴 또 인터넷 사용자가 보면요, 이렇게 클릭 몇 번만 하면 모든 정보를 다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자유의 공간이고 무한대 정보의 바다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좀 착각일 수 있죠. 이제 인터넷 세상이 무서운 독점의 세계로 이미 빨려들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킬 때 이미 구글로 들어가서 네. 구글에서만 놀다가 나오는 거죠. 우리는 빨려 들어가 있는 거죠 사실. 네. 뭔가 무슨 영화의 한 장면 같다. 네. 최근에도 유명한 그 영화 있었죠. 네. 그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 그래서 딱 가상현실 딱 쓰는 순간 그 세계로 쫙 들어가죠 사람이. 그렇죠. 자, 지금 독점적 소유의 강화 그리고 대규모 빅데이터 인클로저 이렇게 중요한 플랫폼 경제 특징을 말씀하셨는데요. 또 다른 또 특징이 있다면 뭘까요? 데이터에 대해서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데이터 중심성이야말로 기본 동학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데이터가 뭔가 가끔 이제 데이터를 정보 또는 지식과 이게 착각을 하는데요. 데이터 그 자체는 지식이 아닙니다. 데이터는 지식이 정보화 돼서 저장된 겁니다. 저장을 한다는 거죠. 사실 데이터 경제가 등장한 거는 이 저장 수단이 저렴해진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경제가 등장한 겁니다. 하지만 어쨌건 정보는 비물질적일 수 있지만 또는 지식은 비물질적일 수 있지만 데이터는 비물질적인 게 아닙니다. 이것은 지식 또는 정보가 어딘가 저장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비물질적일 수가 없고 데이터 센서의 에너지 소비를 보면 이건 즉각 입증이 될 겁니다. 어쨌건 뭐 이게 정확하게 몇 프로인지는 모르겠지만 인터넷 전체가 전 세계 전기 소비량의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물질성을 보여주고 있죠. 실제로 뭔가 쓰고 있네요. 네, 그렇죠. 네. 두 번째,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 이게 뭐 그냥 완만하게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기술 유토피안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정보를 쌓았다고 빅데이터가 아니죠. 네, 맞습니다. 대부분의 데이터가 유용해지려면요, 표준화된 형태로 정돈되고 조직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보의 수집과 분석이 갈등이 없거나 자동화된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플랫폼 기업들이나 솔루셔니스트들은 이게 지금까지의 어떤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거라고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정반대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정돈하고 조직하는 일, 이거야말로 가장 이 은폐된 갈등이 은폐된 형태로 그리고 누군가 이해관계가 아주 절대적으로 관철되는 형태에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누가 그것을 하느냐? 플랫폼 자본이 하죠. 데이터를 정돈하고 조직하는 사회 인프라를 플랫폼 자본이 가지고 있다. 이건 뭡니까? 플랫폼 자본이 사회를 통제한다는 뜻입니다. 플랫폼 자본이 정리한 데이터를 우리는 받게 돼 있는 그렇죠. 거죠. 네. 데이터는 어쨌건 물질화된 기록입니다. 무엇이 기록되는가? 사용자의 활동이 기록됩니다. 그렇죠. 다만 데이터 기술에 의해서 추출되는 데이터는 모든 활동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비유를 사용해 보죠. 사용자의 활동을 원유라고 생각해 보죠. 네. 그럼 데이터는 뭐냐? 정유 과정을 거친 석유입니다. 가솔린 그렇죠. 이런 거죠. 예. 화석연료 자본주의의 석유와 플랫폼 자본주의의 데이터를 이렇게 수평 비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데이터는 석유처럼 원유로부터 추출되고 정제돼서
다양한 형태로 사용되는 물질입니다. 그리고 플랫폼 자본주의란 뭐냐?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면 가질수록 이를 이용해서 더 많은 상업적 활용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다라는 겁니다. 자본의 축적 메커니즘이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얘기를 들을수록 좀 뭔가 기분이 좀 모호하네요. 데이터는 물질이다. 아, 멋있는 말인데 이거. 멋있다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 이제 그렇다면 러다이트 좌파, 이 러다이트의 좌파의 관점으로 왠지 시대착오적인 것 같고 유토피아적인 기술 중심적 관점 이러면 또 너무 몽상적인 것 같고 그렇죠. 네. 뭔가를 은폐하죠. 네. 단순히 몽상적인 게 아니라요. 네. 뭔가를 은폐하고 실제의 갈등 관계를 은폐하고 있다는 게 화났다. 문제점이죠. 화났다. 그렇다면 이런 플랫폼 자본주의의 세상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걸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제가 늘 얘기하던 네. 얘기지만 그 웰페어 오브 더 가먼스 공유주의 부 공유부 공유부요? 웰스 오브 가먼스 공유부의 분배가 필요하다 이런 건데요. 이번에 앞에도 제가 약간 언급했지만 네. 비엔 대회를 가니까 카먼페어라는 세션이 있었어요. 커먼 페어. 네. 여기 이제 영어적으로 보면 네. 복지가 영어로 웰페어니까. 웰페어. 그러니까 이건 이제 사람들을 이제 주는 거죠. 주고 네. 뭐 여러 가지 부유하게 하는 거고. 웍페어 많이 나왔죠. 웍페어. 네. 이건 일을 해야 주는 거죠. 근데 커먼페어는 공유지. 공동의 부의 긴조에서 우리가 같이 누리는 같이 건가요, 누리는 공유자니까. 네, 그게 네. 커먼페어라는 거죠. 우리가 네. 전부 다 커머너 스타터스 그러니까 공유자의 그 자격을 갖고 있으니까 공유지로부터 배당을 받는 거죠. 그게 많이 시사점을 줄 거라고 봅니다. 일단 우리가 플랫폼 자본의 동학을 앞에서 이제 좀 분석을 했는데요. 이로부터 어떤 인식을 얻을 수 있는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네트워크 효과. 이건 플랫폼의 본래적인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독점화합니다. 이걸 막을 수 없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유저 숫자가 많아야 경제적인 유용성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플랫폼 소유자가 공공이냐 또는 공유냐 그러더라도 네트워크 효과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 효과를 추구해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플랫폼의 소유 관계와 무관하게 플랫폼 경제의 생산성은 네트워크 효과에 의존합니다. 그렇죠? 네. 두 번째는요. 데이터의 중심성인데요. 플랫폼 자본의 본령은 데이터의 집적과 분석입니다. 이 데이터는요. 디지털 활동을 제공하는 모든 이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빅데이터의 소유자입니다. 우리가 정보를 제공하니까 또 우리가 그것들을 네. 공유해야 된다. 그러니까 두 가지 관점. 하나는 이 뭡니까? 네트워크 효과를 우리가 반대해서는 안 된다. 네트워크 효과를 반감시키는 방식이 아닌 대안적인 조직 형태를 모색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예. 네트워크가 반감되면 공동 그게 이길 수가 없죠. 네. 네. 그러니까 러다이트 좌파 입장에서는 그럼 플랫폼 없애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규제하자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자본이 이렇게 난리를 치고 빨아먹고 있으니까 플랫폼 없애버리자. 규제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규제는 올바른 방식이 아니다.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규제가 안 되죠. 그러니까 되지도 않고 법률적으로 못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법률적으로 못하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에어비앤비나 우버 정도의 림 플랫폼입니다. 구글 없앨 수 있습니까? 인터넷을 없애는 거죠. 그거는. 안드로이드를 없앨 수 있나요? 못 없애죠. 네. 그런 거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대안적 조직 형태를 우리가 모색해야 된다는 거고 이 대안적 조직 형태 역시 네트워크 효과를 극대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빅데이터는 우리의 것이다. 이게 바로 플랫폼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적 사고의 출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빅데이터는 원래 우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공유해야 된다. 이제 여기서부터 플랫폼 자본주의를 벗어날 대안이 시작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빅데이터 그리고 네트워크 효과, 나아가선 플랫폼 소유권에 대한 질문이 보다 적극적으로 제기돼야 됩니다. 빅데이터가 공동소유, 카만 오너십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요, 이런 인식은요, 플랫폼 자본주의 넘어서기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인식에 기초해서 플랫폼 기업에 대한 대안적인 조직 대안을 갖다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조직 대안 얘기 자꾸 하시는데 그러면 좀 플랫폼 협동조합 같은 형태는 어떨까요? 이거 코빈, 영국 노동당의 코빈 네. 단수가 주장했던 건데요. 네네. 디지털 플랫폼의 협동적 소유라고 조직적 대안을 주장했죠. 저는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말은 좋아요. 네.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데요. 근데 플랫폼 경제의 특징이 뭡니까? 이건 네트워크 효과를 효과. 극대화하고 독점화입니다. 근데 지금 이런 플랫폼 협동조합이 과연 이게 승리할 수 있겠느냐, 시장 경쟁에서 없다. 결국 밀려날 것이다라는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네. 차라리 저는 플랫폼의 소유 형태를 사회 전체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탈자본주의적인 공영 플랫폼으로 바꾸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공영 플랫폼.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세요? 예를 들어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광고 플랫폼뿐만 아니라 산업 플랫폼 전체를 다 공영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플랫폼의 독점적 시장을 놔두고 그 협동조합을 만들어가지고 공공 데이터 기반으로 해가지고 경쟁을 시킨다라는 것은 굉장히 부분적 개혁이고 사실 성공하기 힘든 것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소유 관계의 변화인데요. 플랫폼을 우리 모두가 소유해야 된다라는 소유 관계의 변화인데 저는 당연히 이 소유 관계의 변화가 분배 차원의 기본소득과 결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플랫폼의 수익을 환수해서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배당하는 방식이 조세형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글한테 뭐 구글세를 걷는다 뭐 이건 뭐 사실은 유럽 연방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한테 세금 걷어가지고 나눠야 되겠다. 얘네들이 전부 조세 도피처에다가 다 서버를 두고서는 법인세도 안 내고 있다. 유럽 연합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조세형 방식이라 그러면은 좀 다른 방식이 오히려 더 제한적이다라는 건데요. 일단 빅데이터는 사회 전체의 공동 소유죠. 그럼 이 빅데이터 자체가 일종의 기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기업에 대해 사용료를 내게 하는 방식, 이건 굉장히 초보적인 방식입니다. 이때는 플랫폼 기업은 완전히 소유권을 사회에 넘겨주는 형태가 아니죠. 사용료를 내는 건데 과연 사용료를 어떻게 물게 하는지 참 복잡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복잡합니다. 또는 플랫폼 자체를 갖다가 소유관계를 이전하는 방식도 있을 거고요. 이건 좀 굉장히 적극적인 방식이죠. 그 중간 정도의 해법은 빅데이터 공유지에 근거해서 플랫폼 기업이나 플랫폼 기업이 개발한 인공지능에 대해서요 공유 지분권을 설정하는 방식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중간적인 해결이죠. 뭐 이런 공유론적 이 세 가지는 다 공유론적인 해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세를 걷는 게 아니고 공유론적 해법이죠. 사용료를 걷거나 아니 공유 지분권을 설정하거나 아니 플랫폼 그 자체를 갖다가 사회 공동의 것으로 바꾸거나 이런 게 공유론적인 해법인데 공유론적 해법이 훨씬 더 합리적이다. 왜? 조세형 대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플랫폼 기업으로부터 조세를 추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배 정의를 사후적 간접적으로 실현합니다. 그런데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조세를 추출하려고 하려면은 플랫폼 기업이 지속적으로 지식 인클로저를 해야 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은 플랫폼 기업의 이윤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그러니까 카만웰스 공유부는 그만큼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 옛날에 이 복지국가 모델이 그런 거였습니다. 사실은 퍼블릭 웰스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리고 사적인 이 부가 늘어나기 때문에 사적인 부로부터 조세를 거둘 수 있었고 그 조세로 복지를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네네. 경제 성장이 안 되면 복지가 안 되는. 안 되는 네. 그런 모델이다. 그래서 자본주의를 자꾸 키워줘야 돼. 그게 사실 사회복지 모델이었죠. 네, 그런 모델이었다. 근데 플랫폼 경제로 인해서 고용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다면 플랫폼 자본에 대한 과세 모델이 20세기 복지국가를 뒷받침해 줬던 그런 근로소득 대중과세처럼 이 지속 가능할 거란 보장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세 추출을 위해서라도 지식 인클로저가 활발하게 일어나야 되는 이런 방식보다는 공유부를 줄이지 않으면서도 배당이 가능한 공유론적 대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이 사실 기본소득의 출발점은 토지 인클로저, 그러니까 영국의 2차 인클로저, 의회 인클로저라고 불리는 토지 인클로저가 완전히 진행이 된 다음 18세기 말에 등장했거든요. 토마스 페인이라든지 스펜스 등이 다 18세기 말의 사람들이에요. 토지는 이미 다 사유화됐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걸 다시 국유로 돌리는 것보다는 뭐 토지 보유세를 매기고 그것을 토지 배당으로 형태로 평등하게 나눠주는 게 훨씬 더 합리적으로 사회 갈등을 줄이고 할 수 있는 방식일 수 있어요. 근데 지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식이라든지 정보, 데이터 이 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예, 이거는 아직은 인클로저가 완전하게 이루어진 시기가 아닙니다. 인클로저가 진행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공유론적인 접근을 하는 게 낫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는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 이게 참 진짜 유토피아를 짓는 것 같으니까 예를 들면 러다이트 좌파가 이해가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럼요. 그것도 어렵잖아 사실. 그것도 일자리 지키는 것도 얼마나 어려워. 맞아요. 그럼 그 다음 단계로 지금 조세형 우리가 대안을 얘기했잖아요. 조세형 때는 사실 또 얼마나 어려워요. 진짜 그렇죠. 그 플랫폼 기업한테 너희들 이만큼 조세 내. 그거 정도 하려면 우리가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집합된 힘이 좀 더 모여야 될 것인가 상상이 되죠. 네. 더 나아가서 그 전 세계적 플랫폼을 세계가 인류가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단계, 더 강한 집합된 힘이 필요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꿈을 꾸지 않고서는 이 가장 사소한 일부터 우리가 해나가지 못하지 않는가, 저 이런 생각이 들고, 그 꿈 같은 소리 아니 그게 가능하겠어? 라고 하기보다는 그런 꿈으로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지금의 일들을 찾아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꿈에 대한 얘기가 이번에 핀란드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 대회에서 많이 이루어졌어요. 특히 우리가 이제 유명한 프레카리아트란 말을 굉장히 유행시키신 가이스탠딩, 우리나라에도 많이 왔죠. 저희하고도 굉장히 친한데 영국의 이제 가이스탠딩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 뭐 최근에 책을 쓰고 있는 그걸 갖고 이제 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강조한 가장 대표적인 게 커먼 페어. 커먼 페어가 기본 주제였어요.
그래서 내용이 좀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제 커먼스, 이제 공유지 네네. 또는 공유부 이거를 커머너 스테이터스의 차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유형화했어요.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공유부, 이런 공유부, 이런 공유부, 공유부를 한 10몇 가지를 나열을 했어요. 굉장히 많다. 공유부란 게 수도 없이 많다. 이걸 전부 다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해야 된다. 왜? 전부 우리 거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오스트롬이 이제 공유지의 비극을 썼던 오스트롬이 제시한 그런 단순한 용의권자가 아니라 우리가 이해관계자로서 소유자로서 스테이크 홀더로서 공유자 스테이터스를 우리가 갖고 있다. 이 점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한테 인사이트를 줬고요. 그래서 인클로저를 통해서 이제 조세 추출 기반은 늘어났지만 퍼블릭 웰스는 아까 줄어들었다 이런 말 아까 슈퍼바이저님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좀 더 이 데이터 인클로저 시대의 공유자 유형이 배당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 사람으로 네.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이걸 많이 강조했고요. 우리 저번에 이제 이렇다 스마트 시티 편 그때도 네네. 이제 슈퍼바이저님하고 같이 했는데 그때도 바르셀로나 시 어떤 사례 이런 것도 어떻게 공유부를 공동체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구상들이 또 꿈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고무적이었던 것은 이제 우리가 대회에서 우리 한국인들 우리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 성원들이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남훈 선생님이라든가 권정윤 선생님, 광노한 선생님, 또 이건민 우리 아이유님이죠. 이런 분들이 다 이제 발표하셨는데 전부 다 커먼스 공유비에 대한 얘기, 공유비에 기초해서 기본소득이 어떻게 사회 배당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얘기들이 다 있었고 실제로 권정인, 광노한 선생님 이제 발제할 때는 가이스탠딩이 참여자로 관객으로 참여해서 토론을 주도하고 이랬던 광경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는 다르지만 우리 인류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기본소득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또는 더 나아가서 플랫폼 자본주의의 이 공유제 수탈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항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꿈에 대한 생각들이 하나의 방향으로 모아가고 있다. 이런 식의 인상을 크게 받았던 이런 기본소득 대회였던 생각이 듭니다. 네. 아, 뭔가 굉장한 인식의 네. 전환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네네. 소유라는 개념에 대해서 음흠. 그동안 생각했던 것과 굉장히 다른 의미잖아요. 네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면서 인터넷을 해도 그 모든 행위 하나하나가 다 데이터가 돼서 그렇죠. 그것이 이제 네. 그런 데이터로 잡히게 되는데 네. 그러면 이제 그 자체가 음. 현대적 의미의 공유지를 찾아내고 또 음. 그것의 주인이 원래 우리다. 우리 우리다. 모두다. 네. 이거를 밝혀야 되고 또 음. 그에 대한 사회적 배당을 또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네. 이제 그런 기업의 주인이 배당을 받듯이 네. 원래 그 정보는 우리가 공유부의 제공했으니까, 주인인 그쵸? 우리가 사회 배당을 받는 거죠. 예. 사회 배당을 가능하게 할 플랫폼의 소유 형태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음흠. 뭐 이런 얘기신 그렇죠, 거죠.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원래 주제를 좀 돌아가면요. 네. 정부가 이번에 그 데이터 중심 R&D 파이 이걸 하면서 20개월 늦었다 그랬어요. 선진국보다. 20개월 20개월. 늦었다. 저는 20개월 늦은 게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20개월 늦었기 때문에 이게 기회다. 막말로 한국에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없죠. 네. 알리바바나 탄센트도 없습니다. 음. 한글로 된 플랫폼 기업이 없죠. 네이버는 포탈이죠, 포탈. 네, 아직 네. 그거 하려고 그러는 거고 네, 지금. 네, 네. 20개월 늦은 거야말로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플랫폼 자본주의 동학 그리고 그로부터 어떤 대안을 끌어낼 수 있는가 이걸 쭉 얘기했는데 이걸 한번 적용을 시켜볼 필요가 있다. 정부가 지금 추진하는 데이터 중심 R&D PI에 네. 적용을 시켜서 이 역진성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딱 잘라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R&D PI의 국가 공유 지분권 모델을 연동시키는 겁니다. 또 막판에 또 골치 엄청 머리 아픈 또 얘기가 나왔네요. 국가 공유 지분권. 국가 공유 지분권. 별거 아닙니다. 외워야 됩니다, 이거. 네네. 네. 이 사실 이 모델은 옛날에 이미 제임스 미드가 1989년에 제안한 바 있고요. 미드. 네네. 미드 모델에 따르자면 사회 전체 주식 자산의 대략 50%를 국가가 소유한다는 거예요. 모든 주식 자산에. 아하. 이게 뭐 회사가 크건 작건 네. 가리지 않고. 음. 근데 경영권 행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음. 단지 주식 배당을 네. 받아서 국민 전체한테 사회 배당을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공유 지분권을 근거로 해서 사회 전체의 자산 소득의 절반이 일종의 이 공동 소유가 되어버리는 거고요. 그리고 사회 배당의 근거가 되는 거죠. 이 미래의 모델은 사회 전체의 주식 소유에 대한 제한입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급진적인 계획이죠. 이거 하려면 이게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모델을 데이터 중심 R&D 파이에 적용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이게 1조 정도의 공공 재정을 넣는 거 아닙니까? 네. 차후 플랫폼 경제에 대한 공공 지배 그리고 공유지 배당을 실현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그 기업들이 커져서 한국식 알리바바나 탄센트가 된다 그러면은 국민이 공동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 기업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야 공공 데이터를 개방할 수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공공 플랫폼의 상태에서 이 공공 데이터를 개방할 수 있는 거다. 그냥 이걸 탈규제의 관점에서 접근해서 자본 수익을 높이는 식으로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
공공 데이터와 플랫폼에 대한 공공의 소유권의 관점을 연동시켜야 된다라는 게 제 제안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R&D 파이의 핵심 기술 개발 단계부터 미래의 국가 공유 지분권 모델을 적용해서 예를 들어 국가 주도 스타트업 사업을 하자 이런 거예요. 그 산업 정책이죠, 일종의. 네. 그러니까 좌파는 산업 정책이 없다라고 비난을 받아온 건데 이런 문제도 이제 해결이 되는 거고요. 국가 공유 지분권을 설정해서 최소 50%의 지분은 영구 보장받고 차후 사용화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그런 플랫폼 경제가 등장해서 노동소득 분배율이 떨어지더라도 공유 배당이 생길 수 있도록 사전에 국가가 조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조세형 기본소득이 아니라 공유지형 기본소득이라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R&D 파이의 한 축이 민간 참여거든요. 네. 사실 기업들한테 이거 문호를 개방해두고 처음부터 기획 단계부터 기업하고 같이 협조해서 기업하자는 하겠다는 얘기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래서 안 됩니다. 차라리 빅데이터의 공동 소유권에 입각해서 시민 참여와 투명성을 보장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에 설명드렸듯이 데이터 기술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데이터를 추출하고 분석하는 알고리즘도 결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누구를 위해서 쓰일까를 처음부터 이 기획 단계부터 시민이 참여하고 투명성이 보장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정부가 그렇게 할까요? 뭐 이 촛불에서 탄생한 정부니까 이런 거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야 생각합니다. 되죠. 근데 이런 거에서 모를 것 같은데요. 전혀? 모르고 사실 네. 따지고 보면 그 국가 소유의 직접적 국가 소유는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재벌 기업에 국민연금이 큰 지분을 갖고 있잖아요. 그거하고 조금 다른 조금 거죠. 다르죠. 네. 조금 다른데 그런 형태에서도 전혀 우리가 사실 뭐 우리가 경영권 행사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어떤 뭐지 그게 수익에 대한 국민의 참여, 국민연금의 참여가 가능한데 사실은 국민연금이 오히려 오너 가문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지금까지 행사해 왔기 때문에 해야 되긴 하는데 할 수 있을까 참 안타깝네요. 예, 어쨌건 좋은 말씀입니다. 예. 네. 문재인 정부의 R&D 파이 계획과 관련해서 살펴본 플랫폼 경제 이모저모 흥미로우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좀 어려웠어요. 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 발사 인식을 전환해야 되는 문제에 부딪히니까요. 이 데이터가 일종의 재산, 그래서 그것에 대한 소유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자체가 평소에 생각해보지 않은 거였거든요. 빅데이터 플랫폼 자체를 네. 국가가 주도해서 공유 그렇죠. 어떤 기업 형태, 공유 소유권 형태로 만들고 예, 그런 걸 통해서 이걸 주도해 나가자 이런 얘기인데 네. 참 좋은 생각입니다. 예. 근데 이제 대안으로 제시하신 게 네. 국가 공유 지분권 네. 그리고 이제 사회 배당 이제 이러한 말씀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네. 이것 자체도 굉장히 새로운 개념이라서 네, 네. 지금 어리둥절해요 지금. 네네. 네. 과거에는 기본소득하면 부자들에게 세금 더 걷어서 함께 그냥 나눠 갖자 이제 이런 조세형 기본소득에 대한 이미지 이런 거를 이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재분배만 재분배. 그냥 네. 그렇게만 생각했었는데. 그렇죠. 재분배였죠. 네, 이제 그 예전에도 이제 슈퍼바이저님께서 얘기하신 뭐 공유부 기본소득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네. 뭔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게 있나 보지 뭐 네. 그렇게만 생각했었어요. 네. 근데 오늘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서 이게 뭔가 새로운 사회의 어떤 전환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향 이런 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렵다 이런 생각이네요 결국.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게 이제 공유부 기본소득을 한 차원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 그렇습니다. 시킨 그런 네네. 얘기 같아요. 소유권 차원으로까지 발전시킨 거는 네. 공유부 기본소득론의 1차원적인 한 차원적인 더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 문제는 이거 한 번 방송으로 끝날 수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누구누구 예. 몇 번을 얘기해야 이제 네네. 머릿속에 들어오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요. 네네 맞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후속 방송 해주실 거죠? 네, 사실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뭐 스마트 시티도 했던 거고 교통 인프라도 이런 주제를 가지고 주장을 했던 거고 공공 인프라 시민이 카만 오너십인 공공 인프라로서 플랫폼 바라봐야 된다라는 주장을 계속 했던 겁니다. 그래서 소유 관계에서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네. 좀 어렵지만 또 앞으로 이런 이제 개념이나 발상 같은 것들이 어떻게 확산될까 생각하면 약간 두근두근 하기도 하고 그렇네요. 그렇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예. 네. 자, 9월 날씨가 선선해졌어요. 그 덥던 여름 결국은 가네요. 네. 이럴 줄 알았어요. 네, 여름 저는 갈 추석 줄 알았어요. 끝나고 다시 뵙겠습니다. 네네. 네, 오늘 이렇다 106회입니다. 이렇게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저희는요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안녕히 계세요. 뵙겠습니다.